숨이 가빴다. 그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쯤 홀린 듯 샀다가 두께에 압도되어 책장에 꽂아만 두었던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웃긴 건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정말 느리게 읽거든요. 이 책도 다 읽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재밌다, 정말 후루룩 읽힌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정말 재미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중간에 밥을 먹는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멈추면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될 수 있는 가상세계 드림시어터,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욕심. 비슷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을 데이터화해서 영원을 살아가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제쳐두고 흥미롭게 읽었었네요. 영혼에 대한 욕망을 과연 저도 갖고 있을까요? 장편 소설이니만큼 2번에 걸쳐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디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등장인물 중 해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메인 스토리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럼 얼른 봄이 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나는 카이로의 람세스 힐튼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바하리아 사막으로 나를 데려다줄 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옆에선 아버지가 10분째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홍해로 가자. 네가 좋아하는 바닷새를 실컷 보고. 별 이상한 말씀을 다. 나는 바닷새를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겠지. 아버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기사가 지금 오는 중이래요.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 않도록 나는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아직 안 늦었다. 취소해.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대학에 갈 때, 논문 주제를 정할 때, 학위를 따고 진로를 선택할 때, 연구 분야를 결정할 때. 덕택에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텃세 연구자가 되었다. 본래 연구하고 싶었던 건 사막여우였는데. 내가 후르가다행 비행기표를 구해보마. 홍해에 가면. 나는 시계를 보는 척했다. 8시예요. 그만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동물행동학회 참석차 전날 오후 카이로에 온 참이었다. 기자에 있는 카이로 자연대학 건물에서 열리는 살만한 동물의 삶을 테마로 내건 학회였다. 사막의 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주요 가축인 낙타의 복지도 의제 중 하나였다. 오늘 아버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세미나이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의 비서이자 연구원 자격으로 동행했으나 학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닷새가 때로 산다는 홍해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바하리아였다.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가 만났다는 하얀 사막에 누워 별을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어린 왕자 같은 건 그곳에 없으며 별은 홍해에도 많다고 했다.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렇기는 하나 사막여우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반드시 오늘 가야 했다. 사흘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집트는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며 33번째 생일엔 휠체어에 앉아있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거나. 여자애 혼자 사막에 가는 거 나는 안 내킨다. 합류할 일행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지저분한 사내 놈들이 집적될 거 아니냐. 맞춤하게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사로 보이는 젊은 이집트 남자가 로비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 남자가 기다리는 남자가 맞았다. 다행히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다.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눈부시게 하얀 셔츠 차림이었다. 기사가 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여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대신 풀기 없이 중얼대는 소리가 등을 따라왔다. 그렇게 막 뛰지 마라. 넘어진다. 평소라면 차조심해라 정도로 들렸을 잔소리였다. 그날 아침엔 좀 달랐다. 순간적으로 목 근육이 굳어지는 바람에 네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흰 셔츠 남자가 다가오든 말든 나는 앞만 바라보면서 로비를 나섰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남자와 인사를 나눴다. 남자는 내게 영어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자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자신은 나를 베두인 마을까지 데려다줄 기사이며 이름은 무하메드라고 했다. 거리에서 부르면 지나가던 남자 10 중 8이 돌아보는 인기 있는 이름이라는 자랑도 덧붙였다. 모하메드는 길가에 세워둔 SUV 차량으로 나를 데려갔다. 뒷좌석을 열어주며 3초만 기다리라 말했다. 캐나다인 2인조가 식중독으로 투어를 취소했는데 그 바람에 일행이 둘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그 둘의 한 조각인 미국인이 지금 도로를 건너오고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쭉 빼서 도로를 살폈다. 도로를 건너오는 사람은 여럿이었다. 그중 외국인이나 여행자로 보이는 이는 없었다. 대신 도로 건너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파란 야구 모자에 흰 티셔츠와 반바지, 여행자용 배낭을 맨 남자로 길을 건널 기미는 전혀 없었다. 갓길에 우뚝 선 채 앞서 건너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모하메드에게 물었다. 저 사람인가요? 모하메드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내 시선은 다시 도로를 건너 남자에게로 갔다. 지난밤 나도 저 자리에 저 남자처럼 서 있었다.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차선도 없는 도로였다.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말수레.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5만 가지 이동수단들이 뒤섞인 채 클렉슨을 울려대며 복주하는 나일강변의 큰 도로였다. 저 길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건 활극이나 다름없었다. 카이로 교통 사정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게는 특히 더.
나는 팔짱을 낀 채 차에 어깨를 기대고 섰다. 매갈이 없던 다리 근육이 돌연 활력을 얻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심심할 뻔했던 3초는 재미난 3초가 될 것 같았다. 양손을 번쩍 들고 으악 소리를 지르며 도로를 내달리던 지난밤의 나를 떠올리자 기대가 한층 커졌다. 관전 포인트는 하나였다. 1박 2일 동안 함께할 내 사막 동지가 저 재난을 뚫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모하메드가 데리러 가느냐. 남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도 뒤도 보지 않았다. 손을 들거나 뛰지도 않았다. 인도를 걷듯 앞만 보고 서풋서풋 걸어 이 편으로 다가왔다. 덮칠 듯 달려들던 차량들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적절하게 그를 피해갔다. 추측건대 앞서간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았다. 나는 다가오는 남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남은 한 조각이 미국인이라더니 내 눈에 보이는 남자는 파란 LA 다저스 모자를 쓴 동양인이었다. 남자는 모하메드와 인사를 나눈 뒤 내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다. 한국인이죠? 남자의 눈에 확신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자신을 소개했다. 박재희입니다. 나는 스스럼 없이 내미는 그의 손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제이인가 제이인가. 제1, 제2, 제3 할 때 그 제이. 제이는 내 머릿속 질문을 들은 것처럼 얼른 덧붙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손이었다. 여자로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내 손이 담속 쌓안길 만큼 컸다. 슬쩍 마주지었다 놓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경쾌하고 담백했다. 이해상입니다. 나는 입이 자동문처럼 열리는 걸 느꼈다. 천상, 지상, 해상할 때 그 해상. 제이는 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손의 느낌과 비슷했다. 생면부지 상대에게 갖게 되는 동물적 경계심을 단박에 허무는 힘이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봤다. 내 삶에 그가 웃는 얼굴로 걸어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이기도 했다. 그놈이랑 눈 맞추지 마. 출발합시다. 모하메드는 우리의 배낭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타라고 말했다. 조수석에도 물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몹시 부담스러운 주문이었다. 우선 행동이 편하지 않을 터였다. 배가 불편할 때 바지 단추를 풀 수도 없고 트림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맨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앉을 수도 없을 테고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견뎌야 하는 어색한 침묵은 또 어쩔 것인가. 베두인 마을까지는 5시간이나 걸린다는데. 할 필요가 없었던 걱정이었다. 제이는 차에 타자마자 내게 물었다. 이집트에 언제 왔어요? 한 박자 참아도 되건만 나는 허겁지겁 대답해버렸다. 어제 오후요. 나보다 오래됐네요. 조금 얼떨떨해서 그를 봤다. 나는 막 공항에서 오는 길이에요. 팔이 경유했는데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어쩌란 말일까? 잠자코 쳐다보자 제이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가는 동안 자도 돼요? 내게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일단 승낙해 주었다. 나더러 재워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자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제이는 수면 자세를 잡았다.
뒷좌석 한 구석에 등을 구겨놓고 모자챙을 내려 눈을 가리고 에어팟을 꺼내 끼더니 금세 잠이 들었다. 의자에 앉은 채 자는 게 생활화된 자의 태도요 인면 속도였다. 저 정도면 비행기 좌석이 불편해서 못 잤을 것 같진 않았다. 일을 하느라 못 잤을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계속 늘어났다. 직업이 뭘까? 휴가를 온 것일까? 왜 혼자 왔을까? 차는 고가도로로 올라선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얼마 후엔 복잡한 카이로 시내를 완전히 빠져나와 한산한 외곽도로에 들어섰다. 그 사이 제이는 손가락 한 번 움찔거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죽은 게 아닌가 궁금해서 흔들어 깨워보고 싶은 충동마저 잃었다. 미리 허락을 구한 이유가 이건가 싶기도 했다. 아무리 궁금해도 자신을 깨우지 말라고. 나는 제이에게 붙어있던 시선을 거뒀다.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차창 밖을 내다봤다. 사막초가 굴러다니는 모래벌판과 붉은 사음절벽과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지나갔다. 황폐한 젓갈색 세계 안에선 간간히 까마귀만 날고 있었다. 조만간 도래할 내 미래를 물상으로 목도하는 기분이었다. 34살의 ALS, 근위축성 칙색 경화증이라고도 불리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여자가 있었다. 감각신경은 놔두고 운동신경세포만 파괴한다는 이 잔인한 병은 발병 3년 만에 여자의 숨통을 막았다. 여자의 딸도 32살 생일을 앞두고 같은 병을 진단받았다. 원인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유전성 소인에 의한 발병이었다. 사실 이상 징후는 꽤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노트 필기를 할 때 종종 볼펜을 놓쳤다. 밥 먹다 젓가락을 빠뜨리기도 하고 짐에서 운동을 하다 덤벨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몇 달 전부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생겼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모래에 푹푹 빠지는 느낌도 들었다. 어머니의 병에 대해선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바 있었다. 병리 증세와 진행 과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징후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자 비로소 의심이 생겼다. 의심하면서도 확인은 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한 순간이 확진의 순간이 되리라는 걸 예감한 탓이었다. 그 순간은 무정하게도 빠르게 찾아왔다. 아버지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던 한 달 전 아침이었다. 발에 걸리는 것도 없는데 다리가 꺾여 넘어졌다. 하필 바위에다 무릎을 정통으로 찧어버렸다. 그 바람에 살이 찢겨 피가 났지만 더 걷지 못할 만큼 중대한 부상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즉시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갔다. 동네 정형외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센터장으로 있는 ALS 전문병원으로. 아버지 역시 직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덕에 쌓은 경험치가 있을 테니까. 입원과 함께 온갖 검사가 이어졌다. 근전도 및 근조직 검사,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경부와 척추 X선, MRI. 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도 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ALS와 관련된 염색체 돌연변이가 확인된다라는 결과지를 받았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폭탄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터질 수도 있고 불발탄일 수도 있는 반반의 확률을 갖고 성장한 것이고, 아버지는 후자이길 바라면서 데뷔했을 것이다. 자라는 내내 다 성장한 후까지도 나를 당신 곁에 두려 했던 건 그 때문이었을 거다. 증상이 발현된 후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행동한 것도 그런 이유일 테고. 대학 시절 아버지는 내 지도교수가 아니라 스토커로 명성을 날렸다. 유학을 택했던 것도 스토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늦게나마 주거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유학을 다녀온 사이 스토커가 재혼을 한 덕택이었다. 나는 뒤늦게야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스토킹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해한다고 새삼스레 사랑이 싹트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내 본성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다. 모순되게도 여전히 아버지의 우산 밑에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친구는 병의 진행에 관해선 어떤 것도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를 수도 예상 외로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가급적 빨리 스케줄을 잡아 치료를 시작하자고 권유했다. 여러 치료를 병행할 것이며 치료 목표는 생존기간 연장이라고 했다. 그 사이 신약이 나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내 귀엔 네 운명은 결정돼 있다는 말로 들렸다. 아버지는 본가로 들어오길 원했다. 당신의 보살핌과 시야 안에 있기를 바랐다. 당장 치료를 시작하길 권했다. 나는 모두 거절했다. 본가로 들어가면 새어머니와 마주쳐야 했다. 그녀와는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다. 보살핌이 필요한 단계도 아니었다. 아직 내 몸을 다룰 수 있었다. 증상이 툭툭 붉어지는 순간이 있기는 해도 크게 표가 나진 않았다. 치료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시작한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혼자 생각할 시간. 맞닥뜨린 현실을 정리하고 받아들일 시간. 남은 삶을 계획할 시간. 내가 원하는 건 일과를 지속하는 것이었다. 이미 닥친 일에 분노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미리 떨지 않는 것이었다. 직장인 생태연구원에 사표나 병가를 내지 않는 이유다. 여전히 직속 상사인 아버지의 일을 돕고 생태원 내의 텃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통계를 내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를 따라 학회에 온 것도 일상의 일과 중 하나였다. 다만 이번 학회는 지금까지와 다른 의미가 있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건 써본 적 없지만 만약 쓴다면 일본에 올라갈 곳이 바하리아였다. 이전에도 가려 했던 적은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계획이 틀어져서 그렇지. 그때마다 다음에는 꼭이라고 나를 달랬다. 그때만 해도 내게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다. 나는 아버지 몰래 투어를 예약했다. 유튜브 정보를 보고 사막 캠핑에 필요하다는 짐을 꾸렸다. 창 달린 모자, 성능 좋은 고글, 못 씻는 상황에 대비한 물티슈, 벌레 퇴치약, 모래를 털어내기 쉬운 삼선 슬리퍼, 사막의 추운 밤에 대비한 경량 패딩 등등. 변덕도 병증 중 하나인 모양이었다. 준비하는 과정은 즐거웠고 기다리는 내내 들떠 있었다. 막상 사막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끝도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모래늪에 발이 빠진 것처럼 몸도 마음도 무기력했다.
왜 여기에 오려고 했는지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와본 적도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왜 그리 컸는지 허무하기까지 했다. 혹시 듣고 있는 음악이 청승맞아 그런가 싶어 나는 이어폰을 뺐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모하메드가 말을 걸어왔다. 전면 차창으로 휴게소 같은 건물이 내다보였다. 나는 내 오른다리로 시선을 내렸다.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통증보다 더 기분 나쁜 감각이었다. 망두거 한 마리가 근육 안에서 들뛰는 느낌이었다. 펄떡펄떡 뜀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바로 지금 새로 나타난 증상이었다. 어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직감의 말을 듣기로 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부상을 피하는 길이야. 그냥 갈까요? 모하메드가 재차 물었다. 나는 제이를 봤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모하메드만 괜찮으면 그냥 가요. 정오 무렵 우리는 베두인 마을로 들어섰다. 예상보다 1시간 빠른 도착이었다. 다행히도 다리 속 망두거가 잠잠해졌다. 차는 골목으로 돌고 돌아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갈래머리 소녀가 활짝 열린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모하메드는 대문을 통과해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지프 옆에 차를 세웠다. 드라이브 편안하셨습니까? 모하메드가 물었다. 나는 질문으로 대답했다. 100점이라는 말을 이집트어로 뭐라고 해요? 메아메아. 모하메드는 활짝 웃으며 엄지를 세워 보였다. 나도 모하메드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메아메아. 젊은 남자가 차창 밖에 나타났다. 손에는 차 트렁크에서 꺼낸 나와 제이의 배낭이 들려 있었다. 제이, 일어나요. 도착했어요. 모하메드가 뒤를 보며 제이를 깨웠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을 불러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를 불러 깨워봤다.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얼굴에서 모자가 툭 떨어졌다. 감긴 눈 아래로 짙은 속눈썹이 반달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구레나루 끝엔 땀방울 하나가 대롱대롱 맺혀 있었다. 5분만... 그는 잠꼬대처럼 웅얼거렸다. 다 왔노라 한 번 더 말해줬지만 그의 눈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알아서 일어나겠지 했다. 더 중요한 건 내 다리 상태였다. 무릎이 툭 꺾이면 어떡하나, 발꿈치가 땅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면 어떡하나 건건이 걱정스러웠다. 나는 왼발로 먼저 땅을 디디고 오른발을 조심스레 내려놨다. 힘을 주자 발꿈치가 단단하게 땅을 밟았다. 종아리까지 힘이 뻗치는 게 느껴졌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괜찮은 징조였다. 몇 시간씩 차에 갇혀 있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사막도 무사히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오세요. 남자가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 옆에 있는 방으로 안내됐다. 사방 벽이 붉은 테피스트리로 장식돼 있고 중앙에는 긴 좌석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배낭들을 내려놓고 친근한 표정으로 인사를 청해왔다. 센입니다. 1박 2일 동안 캠핑을 책임질 가이드고요. 우리가 자신을 소개하고 악수를 나누는 사이 제이가 등장했다. 잠이 덜 깼는지 그는 눈을 반만 뜨고 나를 봤다. 나만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볼멘 소리를 하는 제이의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붓는 사람은 봤어도 오리주둥이가 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참 의리 없네. 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제이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기고 센과 인사를 나눴다. 두 분 앉으세요. 센이 소파를 가리켰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할 겁니다. 기특하게도 내 다리는 좌식 소파에 사뿐히 앉을 수 있도록 잘 작동해 주었다. 제이는 어이쿠 소리와 함께 내 옆자리에 무너지듯 엉덩이를 내려놨다. 잠시 후 대문 앞에 서 있던 소녀가 등장했다. 빵이 담긴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모습에 나는 친근감을 느꼈다. 기억 속에서 저 또래였던 그 옛날의 한 소녀가 불려나왔다. 집에 손님이 오면 어머니 대신 거실로 나가 인사하던 7살의 내가. 테이블에 음식이 놓이기 시작했다. 이집트 전통빵인 에이시와 카레, 샐러드. 소녀는 바지런히 들락거렸다. 다들 식사를 시작했으나 나는 옛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생각은 7살에서 26살로 점프했다. 결혼하자는 남자가 있었다. 결혼을 생각하기엔 좀 이른 나이였다. 막 석사를 끝내고 유학을 앞둔 때이기도 했다. 나는 기다려줄 수 있느냐 물었다. 그 남자는 유학과 결혼 중 하나만 선택하라 대답했다. 아버지는 결혼하길 원했으나 나는 유학을 택했다. 이제와 드는 생각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결혼을 택했다면 같은 일이 대를 이어 벌어졌을 테니까. 오후 1시경 우리는 바하리아로 출발했다. 샌은 지프에 캠핑 물품을 실은 후 조수석에 탔다. 나와 제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운전자는 집주인인 알레였다. 단단한 체구를 가진 중년 남자로 표정도 없고 말수도 없고 머리털도 없었다. 모래바람이 어슬렁대는 마을을 벗어나자 갈색 세상이 나타났다. 제이는 에어팟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도 이어폰을 꽂았으나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미리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나를 매우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거 껴봐요. 제이가 에어팟 한쪽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에어팟을 한번 보고 그를 봤다. 몇 시간씩 자기 귀에 꽂고 있던 걸 나보고 껴보라니 이 한국계 미국 남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닐까? 깨끗하게 닦았어요. 제이는 손에 쥔 물티슈를 슬쩍 흔들었다. 엉겹결에 받았고 받은 김에 꽂았다. 익히 잘 아는 저음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쳐들어왔다. 나는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제이가 고개를 휙 돌려 나를 봤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 노래 알아요? 아듀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 이건 리믹스 버전인데. 그의 눈에 광분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번득임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쪽도 람슈타인을 안다 그 말이죠? 나는 대답했다. 빛이고 어둠이시며 말잇기를 하듯 그가 내 말을 받았다. 신이고 악마의 신. 내가 마무리를 맡았다. 형님들. 동지, 우리 악수 한 번 더 합시다. 제이는 내 손을 덥석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람슈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로또를 맞은 것 같다는 둥 변성기 때 메인 보컬인 틸 린데만 흉내를 내다
오늘날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해졌다는 둥,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형님을 부르짖으며 큰절을 올렸다는 둥. 혹시 콘서트에 가본 적도 있어요? 혼자 떠들어대던 그가 돌연 물어왔다. 나는 대답했다. 형님들 기에 눌려서 심장마비로 갈 뻔했어요. 이번엔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그때가 언제냐, 어디 공연이냐, 불쇼를 직접 봤느냐, 틸 린데만의 실제 목소리는 어떠냐, 람슈타인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 나는 아직도 내 손을 틀어쥐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잡혀있는 게 싫지는 않았으나 팔뚝에서 새로운 망두거가 날뛰고 있었다. 놈의 펄떡임이 그의 손에 전달될까봐 불안했다. 손 놓으면 말해줄게요. 손을 놓는 제이의 귀 밑이 울긋불긋 달아올랐다. 보기보다 무한히 취약한 성격 같았다. 나는 질문에 차례로 답하기 시작했다. 유학 시절 기차를 4번이나 갈아타고 베를린 공연에 갔으며 불쇼 더하기 독수리 날개도 받고 틸 린데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화약과 불을 동시에 삼킨 기분이라고. 마지막 말은 거의 충동적으로 덧붙였다. 생각해보니까 린데만의 목소리가 그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이는 칭찬에도 취약한 것 같았다. 잠시 진화되는 듯 하던 얼굴이 다시 타올랐다. 에이, 설마 하면서도 이목구비를 총동원해서 좋아하는 티를 냈다. 나를 보는 눈동자는 린데만을 영접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 정도면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신으로 모신다고 봐야 했다. 뒷좌석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세니 뒤를 돌아봤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슬쩍 웃었다. 뭘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대놓고 물었으면 덜 민망했을 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내가 지레 해명할 수도 없었다. 우리 지금 끼 부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람슈타인에 대한 제이의 수다는 계속됐다. 사실 람슈타인보다는 어쩌다 자기가 광신도가 됐는지에 대한 간증에 가까웠다. 자동으로 그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살 때 이민을 갔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으며 나와 동갑내기라는 것. 직업은 게임 개발자이며 맡은 프로젝트를 1차로 마무리하고 한 달 휴가를 받았다는 것. 바하리아가 첫 행선지고 다음이 킬리만자로인지라 내일 오후에 탄자니아로 간다는 것. 내일이면 우리는 바이바이 할 사람들이었다. 다시 볼 일이 없다면 경계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몇 번 남았을지 모르는 생일을,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생일을 흘러가는 대로 즐기자고 생각했다. 나이도 같은데 더 간결한 언어를 쓰는 건 어떠냐는 제이의 제안에 좋아 하고 답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몇 시간 전에 만난 남자와의 반말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나 생각만큼 이상하지 않았다. 근데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왜 한마디도 안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알아서 조잘조잘 다 얘기하는데. 마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온 사내아이처럼. 그래도 물어주길 원하는 기색이었으므로 물어봤다. 막내지. 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울였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몸짓이었다. 나는 동물행동학 전공자였다. 인간은 동물의 한 종이고 사실 그런 이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으로 나는 막내다라고 외치는 남자였다. 형이 있지 않을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리 주둥이에서 인간 주둥이로 돌아온 그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다. 만나보았다. 내 점괘에 도취된 나머지 나는 자신만만하게 덧붙였다. 형 이름은 제일이겠네? 그치? 처음 만나던 순간에 그랬듯 제이는 나와 눈을 맞추고 하하 웃었다. 맞아, 제일. 근데 형이 아니라 누나야. 6살 차이 나는. 잠깐, 어쩌면 잠깐보다 약간 더 긴 시간, 우리는 서로 빤히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너무 친밀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렸다.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를 쿡 찔러왔다. 이해상, 정신 차려. 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차는 어느새 바하리아의 첫 영토인 검은 사막에 도착해 있었다. 샌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리실까요? 왜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었다. 사방 천지가 검은 화산암으로 뒤덮인 도상구름과 모래 언덕이었다. 지평선 근처엔 정상 부근이 유난히 검은 산이 놓여 있었다. 두 분, 산을 등지고 서보세요. 아무래도 샌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사진을 찍겠다며 나와 제이를 딱 붙어서게 만들었다. 당혹스러운 요구사항이 뒤를 이었다. 달 한쪽씩 올려서 큰 하트를 만드시고. 나는 사진 찍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직업상 찍는 일을 주로 해왔다. 새나 새알, 새둥지, 활동 영역 같은 것들. 찍히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두고두고 감상할 만큼 훌륭한 피사체도 아닐 뿐더러 사진을 찍는 사이 정작 봐야 할 것들은 놓치기 일쑤였으므로. 그런데도 샌이 시키는 대로 포즈를 잡았다. 차 지붕이든 구릉 사면이든 올라가라면 군말 없이 올라갔다. 앞을 가리키면 앞을 보고 제이와 마주보라면 마주봤다. 어색하고 무안한 나머지 웃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으나 몰랐던 진리 하나를 터득했다. 경우에 따라선 어색한 감정이 도파민 통제 회로를 끄기도 한다는 것. 나는 어색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가둬둔 천둥벌거숭이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점점 행동이 대담해졌다. 거리낌 없이 즐거워했다. 지프는 검은 사막을 지나고 오아시스를 거치고 크리스털 사막을 건넜다. 고원처럼 평탄하고 단단한 모래 사막을 횡단할 무렵 나는 내 처지마저 잠시 잊었다. 지프는 어느새 커다란 모래 언덕들 사이로 들어서 있었다. 롤러코스터를 태우듯 모래 언덕으로 올라서고 미끄러지고 다시 비상하다 어느 모래 언덕에 이르러서야 멈춰섰다. 지금껏 지나온 모래 언덕 중 가장 높았다. 나는 알딸딸해진 정신으로 알레를 향해 엄지를 들었다. 메아메아. 내내 무표정하던 알레가 백미러 속에서 환하게 웃어주었다. 샌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샌드보드 타러 갑시다. 제이는 보드와 친숙한 사이 같았다. 반쯤 앉은 자세로 활강하듯 시원스레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로 말하면 보드 같은 건 난생 처음이었다. 보드는커녕 미끄럼틀도 타본 적이 없었다. 높은 데서 미끄러지는 건 일절 타지 말라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내려와! 까마득한 언덕 밑에서 제이가 팔을 빙글빙글 돌렸다. 다른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보드에 앉았다. 샌이 내 발을 보드 고리에 끼워주었다.
고리에서 발을 빼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센이 잡고 있던 보드 끝을 놓았다. 내 몸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 경사가 보기보다 가팔랐다. 속도와 낙차감이 생각보다 무시무시했다. 반사적으로 눈이 감겼다. 동시에 오른다리의 힘이 탁 풀리는 걸 느꼈다. 느끼는 찰나에 내 몸은 보드에서 튕겨나가 모래 언덕에 처박혔다. 처박히자마자 말똥꼬리처럼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구르기를 멈췄을 땐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앉아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제이의 놀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입안에 가루약 같은 미세 모래가 꽉 차 있었다. 제이는 내 곁에 앉아 등을 두들겨주기 시작했다. 샌은 생수를 가지고 달려내려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모래를 한 움큼 뱉어냈다. 생수 한 병을 다 써서 입을 헹군 후에야 가까스로 정신이 들었다. 비로소 축 늘어진 채 모래에 파묻혀 있는 오른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맨발이었다. 굴러떨어지는 와중에 슬리퍼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나는 잠시 멍해 있었다. 부끄러운 건 둘째 문제였다. 모래의 뜨거운 기운이 발을 녹이는 것 같았으나 그것도 다음 문제였다.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다리를 내 뜻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신경만 남겨두고 뼈와 근육이 모두 녹아버린 듯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습격하듯 찾아든 장애였다. 초고속으로 병증이 진행되리라는 내 몸의 경고로 인지됐다. 활활 타는 사막의 태양빛 아래서 나는 몸서리 나는 한기를 느꼈다. 발목 다친 거 아니야? 제이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묻지 못하도록 머리 고무줄을 풀어 입에 물고 머리털 사이사이에 박힌 모래를 털어냈다. 다리 힘이 돌아와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얼마 후 다리는 세울 수 있게 되었으나 발목 힘은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제이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지만 모래 언덕을 다시 올라가는 건 무리였다. 맨발로 걷기엔 모래가 너무 뜨겁기도 했다. 신발 어디 있어? 제이가 물었다.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슬리퍼 찾기가 시작됐다. 제이와 센 알레까지 나서서 모래 언덕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이거 신어봐. 제이가 자신의 크록스 샌들을 벗어 내 발밑에 놓았다. 스트랩을 조이면 신을만 할 거야. 다행히 여자치곤 발이 좀 크네. 칭찬인지 험담인지 헷갈려서 제이를 올려다봤다. 제이는 내 시선을 이런 질문으로 해석한 눈치였다. 넌 어쩌려고? 난 배낭에 트레킹화 있어. 마땅히 한 번쯤 사양해야 했으나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다. 흡사 불고기용 불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발가락은 물론 발바닥까지 익는 것 같아 허겁지겁 크록스에 발을 끼웠다. 제이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발뒤꿈치 스트랩을 조절해 주었다. 나는 시험 삼아 제자리 걸음을 해봤다. 달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상하지 않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때? 제이가 물었다. 고맙다고 대답하려 했으나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입에 물고 있던 고무줄로 머리를 묶었다. 그는 해를 등지고 선 채 물끄러미 나를 지켜봤다. 도파민의 폭주는 끝난 모양이었다. 와락무안해지고 얼굴에 열이 올랐다.
생난리를 피운 것 같아 부끄러웠다. 제이와 마주 서 있는 게 갑자기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고맙게도 그때 알레가 차를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왔다. 센이 차 뒷문을 열어주었다. 타요. 차는 바하리아의 세 번째 영토 하얀 사막으로 들어갔다. 최종 목적지이자 우리의 캠핑지였다. 알레는 풍화에 깎여나간 흰 석회암들 사이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사막이 아니라 바다 같았다. 차가 아니라 배를 탄 느낌이었다. 빙산과 유빙이 떠다니는 북극해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기분이었다. 차는 새하얀 주상절리 암벽 밑에서 멈췄다. 나와 제이는 차에서 내렸다. 먼저 내린 센이 모자를 벗어 배꼽에 대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대초의 바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랬다. 우리는 그 옛날 바다였던 사막에 도착한 것이었다. 물이 돌로 바뀌는 마법에 걸린 세상 같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석회석 파도, 모래 위에 하얗게 굳어진 물결의 흔적, 세상의 온갖 형상을 닮은 석회석 갯바위. 먼 지평선에선 태양이 낙하하고 있었다. 별똥별 부스러기가 굳어지며 생긴 돌이에요. 센이 모래바닥에 박힌 거뭇거뭇한 것들을 가리켰다. 마음에 드는 돌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공항 검색 때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 했다. 나는 바닥을 살피는 척하며 몇 발짝 걸어봤다. 발꿈치 힘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안도감이 나를 감쌌다. 이 정도면 눈에 띄게 절룩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기 버섯바위 뒤쪽으로 가면 예쁜 게 많아요. 등 뒤에서 센이 말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버섯바위를 넘어 지평선에 걸린 태양을 향해 나란히. 핏빛 노을이 세상 위로 번지고 있었다. 암적색 구름이 진군하듯 빠르게 하늘을 덮어오는 중이었다. 정면엔 진홍의 석회암 기둥들이 태양을 호위하는 무사처럼 정렬해 있었다. 하얗게 물결치던 파도는 화염이 되어 일렁거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몸을 빙그르 돌려가며 붉은 무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짙으면 비가 온다던데. 어깨 옆에서 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1년에 2번 온다는 사막비가 하필 오늘 밤에 쏟아지는 건 아니겠지?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물론 본다 하여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달리 할 게 없어 올려다봤을 뿐. 골라봐. 제이는 내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별똥별 돌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보름달처럼 동그랗고 하나는 별 모양이었다. 선택 범위는 좁았으나 둘 다 마음에 들었다. 나는 별을 골랐다. 그는 자동으로 달을 가졌다. 우리는 별과 달을 각자 손에 쥔 채 진홍의 사막을 걸었다. 말없이 느릿느릿 태양이 떠나고 땅거미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차로 돌아왔을 때 캠핑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다. 내 방 위에 말뚝을 박고 양탄자를 둘러 벽을 만든 베이스 캠프가 지프 앞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리고 슬리핑백과 담요들이 쌓여 있고 조립식 식탁도 놓여 있었다. 조금 놀라웠다. 텐트가 아닌 노지 캠핑이라니. 그것도 바람이 모래를 뿌리며 오가는 사막 한복판에서. 캠프 한쪽 가스불 위에선 커다란 냄비가 김을 뿜었다.
알렌은 그 옆에 앉아 채소를 다듬는 중이었다. 캠프 앞쪽에선 모닥불이 타오르고 불 위 그릴에선 메인 메뉴가 익어가고 있었다. 센이 닭고기와 염소고기라고 가르쳐 주었다. 밤은 안개와 함께 왔다. 저녁을 먹을 즈음부터 입김처럼 희끔 퍼지더니 식사 후엔 석회한 만큼이나 희고 밀도 높은 안개가 되었다. 눈보라에 휘감긴 듯한 하늘은 이마 위까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설원에서 야숙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 백색 어둠 뒤에서 늑대의 하울링이 들려올 것 같은 밤이었다. 센은 이곳에서 별을 보지 못하는 건 로또에 맞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다. 밤안개가 이토록 짙게 끼는 건 길을 걷다 날벼락을 맞는 일처럼 희귀하다고 했다. 나와 제이는 로또와 날벼락을 동시에 맞은 셈이었다.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 모닥불 앞을 떠나지 못했다. 패딩 점퍼를 등에 걸친 채 제이와 나란히 앉아 노랗게 타는 불길을 바라봤다. 잿빛 연기 뒤편으로 내 인생이 지나가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7살의 나에서 생태원 숲을 나돌아다니는 32살의 나까지. 나는 멍한 기분으로 수많은 나를 관객처럼 바라봤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상황만 있고 나는 없는 시간 같았다. 그 시절에도 나는 분명 존재했을 텐데. 이 애 봐라. 제이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별자리 앱이 열려 있었다. 내 휴대전화에도 있는 것이었다. 별자리 대봐. 찾아줄게.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하늘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무리 높게 올려도 별은 볼 수 없을 테지만 김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답해 주었다. 전갈자리. 몇 번이나 봤던 특유의 표정이 제이의 눈에 떠올랐다. 아 하는 고갯짓 같은 표정. 퍼뜩 지나가는 단서를 낚아챈 듯한 표정. 그는 그것을 질문의 형태로 내놨다.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가? 나는 대답 없이 웃었다. 축하를 빙자한 그의 깨방정이 이어졌다. 진작 말하지 그랬냐는 둥, 그랬다면 저녁 식사 때 축하 노래라도 불러줬을 거라는 둥, 원하면 지금이라도 불러주겠다는 둥. 근데 생일날 왜 혼자 여기 와 계실까? 제이가 물었다. 웃음기가 밴 목소리였다. 나는 꺼져가는 불길에 시선을 붙박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앉았다. 어색하고 눈치가 보이는 침묵이었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책임감마저 느껴졌다. 나 어렸을 때 얼바인이라는 곳에 살았거든.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부직갱이 삼아 모닥불을 뒤적거렸다. 안개 속으로 불꽃들이 물보라처럼 튀어올랐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인데 한국인이 많이 살아.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습한 기운이 엉덩이를 찌르고 올라왔다. 오른 다리가 점점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일어나 걸어봐야겠다 하면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떤 소년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미국 이민자에겐 전설 같은 농담이 하나 있는데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 그들의 직업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의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은 슈퍼마켓을 하던 큰아버지였다. 제이의 양친도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기술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으니까. 제이는 다시 꺼져가는 모닥불을 뒤적거렸다. 두 분 다 일을 해서 우리 남매한텐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다음날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 제이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면 곁에 들러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중 깻잎 김치를 담글 때가 가장 좋았다고 했다. 깻잎 김치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다른 음식과 달리 주방 바닥에 앉아서 만들기 때문이었다. 서서 하려면 다리도 아프고 지루하고 그렇잖아. 깻잎 한 장 한 장 양념을 발라야 하니까. 엄마는 몹시 피곤한 상태고. 그럴 때 엄마가 졸음을 쫓는 방법은 껌을 씹는 거였어. 내가 엄마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으면 껌을 씹을 때마다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진동이 귀에 다 전달돼. 심장 소리처럼 뚝딱 뚝딱.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배꼽이 간질간질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 거지. 상상을 해봤다. 어머니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껌을 씹는 어금니의 진동에 귀 기울이는 소년을. 정복난이도 최하급에 속하는 남자였다. 이 남자를 허벅지에 눕히려면 껌만 잘 씹어도 될 것 같았다. 심장 리듬으로 일정하게 똑딱 똑딱. 나는 웃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물었다. 왜 웃는데? 제이가 물었다. 언제 내 표정을 봤나 싶었다. 분명히 모닥불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껌 잘 씹는 편이야? 재차 묻는 제이의 눈가에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터지는 웃음을 가까스로 삼키고 모닥불로 시선을 옮겼다. 어느새 깜부기 불이 되어 깜빡거리고 있었다. 알레가 켜둔 전등 덕택에 주변이 어둡지는 않았으나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모래바닥이 빙판처럼 차가웠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옆에 앉은 제이의 얼굴마저 흐릿해 보였다. 잠자리로 가야겠다 싶어 엉덩이를 들자 제이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잠깐만, 저 소리 들어봐.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자박자박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의 발소리였다. 전율이 신경절을 타고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무언가 오고 있었다. 사막을 집어삼킨 밤안개를 뚫고 모래 위를 걸어서.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봤다. 알레가 음식을 담은 접시와 물이 담긴 종이컵을 놔둔 자리였다. 발소리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췄다. 이윽고 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플래시 비춰볼까? 제이가 속삭였다. 나도 속삭거렸다. 포인트에서 약간 비켜서. 제이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모랫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천천히 전진시켰다. 안개는 플래시 섬광까지 부옇게 산란시켰다. 산란된 빛은 모래바닥을 구무럭구무럭 기어가다 목표 지점에서 멈췄다. 안개 입자가 부옇게 떠도는 빛의 원 안에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사막여우였다. 녀석은 알레가 던져둔 포도를 주워 먹다 퍼뜩 고개를 들었다. 기다란 귀를 바짝 세우고 눈을 까맣게 빛내며 우리를 봤다. 그때 녀석과 눈을 맞대던 바로 그때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였다. 처음엔 녀석이 내는 소리인가 했다.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아마도 살고 싶어하는 내 욕망이 내는 소리였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는 소리였을 것이다. 너무나 명백해서 어찌해볼 여지가 없는 내 운명에 대한 분노의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내 미래를 확인하게 된 이래로 울어본 적이 없었다. 의사 앞에서든 아버지 앞에서든 나 자신 앞에서든. 감정을 통제하는 나름의 방식이자 나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것이 왜 하필 여우를 만난 순간에 무너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는 게 있다면 지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울음이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목을 잠갔다. 여우는 포도를 모두 찾아 먹고 물을 마신 뒤 몸을 돌려 떠났다. 두어 발짝 걷다가 돌아보고 서너 발짝 내딛고 돌아보다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발자국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짤막한 숨을 연달아 내뱉었다. 숨이 가빴다. 그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